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작은 섬에서 태어나 수많은 시련을 딛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으로 느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2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코로나를 거치며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힘드셨던 만큼 제 사업도 여러 번 휘청거리긴 했는데요. 다행히 요즘 매출이 늘어나면서 다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 즐겨보던 중 여기 사연 채널을 알게 되었어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 소가리를 하신 분들이 참 많으시던데 저 역시 배우자에게 오만정이 떨어져 이혼한 돌싱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제 전 남편이 딱 그 말과 어울리는 구제불능이었어요. 그럼 얼마나 고치기 어려운 인간인지 지금부터 몇 자 끄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의 끝에서 배를 6시간 타고 들어가야 보이는 섬, 인구가 100여 명 되는 작은 섬 만제도에서 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작은 배로 생선을 잡으셨고 어머니는 물질하는 해녀셨답니다. 그래서 생선과 해물은 원 없이 먹으며 자랐어요. 또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시며 키워주신 덕분에 부족함 없이 자랐죠. 제가 자란 만제도에는 인구수가 적다 보니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똑같이 어울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한편 저는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좋아하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적이 우수한 편에 속했고 친구들이 선생님 다음으로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시험을 거의 만점 가까이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명문대 영문과에 합격하게 되었고 20살이 되던 해 제 고향 만제도를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시작된 서울 생활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혼잡하고 어지러운 도시가 처음이라 적응하기 힘들었고 음식도 입에 맞지 않아 끼니를 자주 걸렀네요. 그래도 몇 달이 지나자 학교에서 친구들도 여러 명 사귀게 되었고 남자친구도 생겨 재미있는 대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서울 여자로 변해갔답니다. 영문과를 졸업하며 그동안 쌓은 실력과 자격증으로 외국계 기업에 취업했어요. 아주 큰 무역회사였는데 제가 하는 일은 동시통역이나 번역 등 영어와 관련된 업무를 도맡아 하게 되었어요. 저는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만족하는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욕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훗날 제 사업체를 차려야겠다는 목표가 생기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여러 외국인 바이어를 만나 업무를 성실히 해나갔고 통역 업무 말고도 국내 수출업자들과의 미팅까지 업무를 넓혔습니다. 그렇게 인연이 되어 만난 사람이 남편이었어요. 중견기업의 직원이었던 그는 저와 업무로 인한 미팅을 서너 번 하고 볼 일이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고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저는 남자를 볼 때 착한 인상과 성실함을 보는데 그는 두 가지 모두 해당되어 만나보자는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3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만제도에 계신 부모님은 이제 딸 걱정을 해도 되지 않아도 되겠다며 매우 기뻐하셨죠. 한편 제가 만난 시어머니는 조금 불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유일한 가족이었는데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컸답니다. 가만히 있는 저에게 남편보다 좋은 직장을 다닌다고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기선제압을 하시더라고요. 너도 알겠지만 우리 민준이 정도면 남자를 진짜 잘 만난 거다. 그러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내조를 게을리하지 말 거라. 시어머님, 민준 씨가 좋은 사람인 건 누구보다 제가 잘 압니다. 그리고 시어머님께 잘하는 며느리가 될 테니까 염려 마세요. 그리고 결혼 생활하며 시댁에 자주 찾아갔어요. 물론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항상 양손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죠. 저는 세상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알았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요구하는 게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예정아, 우리 집 냉장고가 자주 고장이 나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노골적으로 냉장고 사달라는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대답할지 궁리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 쓸만하게 보이는데요? 수리만 하면 몇 년은 거뜬히 쓸 것 같아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계속해서 써야지. 뭐 알겠다. 저는 거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시시때때로 냉장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 냉장고가 애물단지야. 할 끝이면 고장나기 일쑤란 말이야. 이 때문에 내가 요즘 참을 설친다. 누가 냉장고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예정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어머니의 볼멘 소리를 그만 듣고 싶었던 저는 결국 냉장고를 새로 사드리겠다고 말씀드렸네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밝게 웃으며 역시 며느리를 잘 얻었다 말이야. 이렇게 마음이 넓은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더할 나위가 없다. 고맙다, 예정아. 네가 사준 냉장고 보면서 항상 너를 생각하고 지내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소파가 낡았다는 말씀을 꺼내셨고 노골적으로 새로 사달라는 표현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집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게 좀 너무 과하신 것 같아. 지난번 냉장고 사드렸으면 그쳐야지. 이번에는 소파 사달라고 하시는 게 말이... 이렇게 계속 뭘 사달라고 하실 때마다 난감해 죽겠어. 우리도 돈을 모아야 할 거 아니야. 당신이 중재해서 받아주면 안 돼. 그러자 남편은 당신은 우리 엄마를 너무 남처럼 말하는 거 아니야. 엄마가 사소한 부탁을 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봤어. 엄마가 사셔봐야 얼마나 사시겠어. 그러지 말고 소파 하나 새로 해드리자 하고 제 말을 무시해버리더군요. 그래서 좀 그럴 수 없다며 반기를 들었고 남편과 처음 부부싸움을 했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해드린 거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친정 부모님 용돈도 내가 드리는 게 전부야. 처가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가깝게 지냈으면 우리 부모님과 똑같이 했을 거야. 어떻게 다가 용돈 많이끔 해드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직접 얼굴 뵙고 돈봉투를 드리는 게 진짜 효도지. 이런 막걸린지 모를 말만 연신하고 무조건 소파를 사드리자며 우격다짐을 하더군요. 그럼 당신 돈으로 해드려. 왜 내 돈으로 시댁 살림 가구를 해드려야 해? 이 사람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원래 며느리는 그렇게 하는 거야. 다른 집 며느리들 봐봐. 허구한 날 시댁 가서 이러는 건 물론이고 시부모 보시고 여행에 나들이 다니는 게 보통이야. 그런데 당신은 일핑계로 신경을 거의 쓰지도 않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되심 오늘 쓰라는 거야. 그 어처구니 없는 말에 저는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몸으로 때우지 못하니 돈이라도 내라는 말은 억지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몇 번이나 남편과 다투었고 끝까지 제 지갑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아버지가 바다로 어획하러 가셨다가 배가 뒤집히는 선박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남편은 부부싸움 중이었지만 큰 일을 겪게 되자 모두 잊어버리고 오로지 친정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나누며 만제도로 향하게 되었어요. 여보, 장인어른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당신 그렇게 울면 장례식장에 도착하기 전에 쓰러지고 말 거야. 그러니까 기운을 아끼는 게 좋겠어. 저는 서울에서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부터 눈물이 끝없이 흘러 몸과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남편 말대로 기운을 차리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만제도를 향하는 배 안에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울도록 할게. 그런데 당신, 뭐 이상한 거 아니야. 도시 사람이 배를 타면 많이들 힘들어하는데 당신은 괜찮은 거야. 물론 힘들지. 그런데 당신만큼 힘들겠어. 난 신경 쓰지 말고 당신 마음이나 추스려. 그는 억지로 멀미를 참는 게 보였습니다.
속이 심하게 울렁거리는지 이를 악물고 보컷을로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고생까지 참아가며 제 옆을 지켜주는 남편이 있어 무척이나 다행스러웠습니다. 이윽고 장례식장에 도착한 저희는 상복으로 옷을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입관식을 보고 세상이 떠나가도록 오열하고 말았답니다. 남편은 상주가 되어 조문객들을 맞았고 아버지 영정 사진 아래에 있는 향이 꺼지지 않도록 잠 한숨 자지 않았어요. 저는 슬픔 속에서도 남편이 아버지의 아들 노릇을 해주는 모습에 많이 감동했답니다. 장례를 치르고 친정엄마와 이틀 동안 시간을 보내고 저희 부부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다시 배에 올랐어요. 남편은 골아떨어졌는지 깊은 잠에 들었고 저는 멀미를 느끼지 않고 6시간을 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는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에 시댁에 소파를 사드렸어요. 그가 보여준 모습에 감동하고 진심을 봤으니 제 마음이 열리고 지갑도 열렸답니다. 저와 남편은 회사로 돌아가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갔어요. 아무래도 맞벌이다 보니 돈이 금세 모여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남편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었고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었네요. 그렇다고 남편에게 쓴소리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친정 아버지 장례식 때 큰 일을 해줘서 고마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가 뜻하지 않게 회사에서 잘린 거니 위로를 해주는 게 아내가 지녀야 할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회사가 인재를 못 지킨 거야.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실망하지 마. 그리고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알지. 당신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든 잘 해낼 거야. 제가 위로와 응원의 말을 전하자 남편은 당신 진심이야. 역시 나는 마누라 복이 있다니까. 다른 집 마누라였으면 쫓겨나고 이혼 당했을 거야. 당신이 이해해주니까 힘이 나. 내가 빠른 시일 내로 다른 직장 알아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하고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남편과 시댁을 찾아 남편의 실직을 알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잠시 놀라긴 했지만 제 눈치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아무래도 지연이가 내 아들 길을 빨아먹어서 그런 것 같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남편 그늘 아래서 살아야 하는 게 아내라는 말. 네가 회사에서 설초되고 단인이 내 아들 길을 빨아먹어서 이 사단이 난 거라고. 너무 기가 막히고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뭐라 대꾸를 못하겠더라고요. 또 남편이 친정아버지 장례식에서 보여준 모습이 떠올라 가만히 앉아 듣기만 했답니다. 그런데 이후로도 남편은 쉽게 취직이 되질 않았어요. 경력직을 원하는 곳보다 신입을 구하는 회사만 떠들려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권고사직을 당한 이력이 남아있어 남편을 불러주는 회사는 하나도 없었네요. 그래서 남편은 간단한 서무 처리를 하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이가 그닥 좋진 않았지만 뭐라도 하려는 의지가 있어 지켜보기만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가 목표하던 사업이 있다는 걸 다시 떠올리게 되었고 남편과 함께 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도 회사를 그만둘. 우리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 당신도 계속 재능을 낭비하고 있잖아. 나도 그러고 싶지. 그런데 내가 받은 퇴직금은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다 들어갔잖아. 당신한테 보태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는 회사에서 나오며 받은 퇴직금을 형편이 어려운 시어머니께 모두 드려서 한 푼도 없는 상황이었죠. 괜찮아. 내가 그동안 모아둔 자금하고 퇴직금이면 사업장 하나 차리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그리고 당신이 옆에서 도와주면 금세 성공할 것 같아. 정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나한테 기회만 준다면 내가 뭐든지 열심히 할게.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와 사업장을 차렸고 남편을 옆에 두고 든든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업은 전 직장에서 했던 것과 같이 외국 바이어들을 상대로 수출입 하는 거였어요. 남편은 영어가 안 돼서 간단한 심부름과 사무실 청소를 하는 일이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제 옆에 있으니 크게 도움이 되었답니다. 또 제가 회사에서 나오며 따라 나온 여직원이 둘이나 되어서 직원을 따로 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직원들과 합이 잘 맞으니 회사 성장 속도가 거의 수직으로 올랐답니다. 그래서 이듬해 회사는 월 매출 3억에 달했고, 제가 차린 회사는 무역회사에서 꽤 인지도가 올라 영업을 따로 하지 않아도 바이어들이 알아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공의 주가를 달리니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 덕에 그렇게 된 거라며 기세등등하셨어요. 거봐라. 내가 뭘 했니? 내 아들 그늘 아래 있으니 이렇게 일이 술술 풀리잖아. 지연이가 돈으로 사업장을 차렸지만 민준이가 거기에 들어가 앉아있으니 이런 복을 받은 거라고. 이제 내 말 알아듣게 됐니? 역시나 남편을 칭찬하며 제가 그 덕을 본 거라 확신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라고 대꾸해봐야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걸 알고서 그냥 시어머니 말씀이 옳다고 대답해버렸습니다. 여하튼 사업이 날로 잘 되자 더 큰 목표가 생겼어요. 사업을 확장하기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 욕심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 하나를 더 마련하기로 했답니다. 여보, 이번에 새로 차리는 경기도 사업장은 내가 자리 잡을 때까지 내려가 있어야겠어. 당신이 그동안 서울에서 관리 좀 해줘. 어려울 거 없어. 그냥 당신 하는 일에 직원들만 잘 관리하면 돼. 정말 맡겨만 주면 정말 열심히 할게. 고마워. 여보, 그렇게 사업장 하나를 남편과 직원들에게 맡겨두고 저를 따라 나온 후배들을 데리고 경기도로 내려가 따로 사업장을 운영하게 되었어요. 초반에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려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자곤 해서 주말에나 집으로 가서 남편을 봐야 했답니다. 1년 소에 2개의 사업장 모두 크게 성공했고 돈을 쓸어 담는 일만 남았어요. 물론 더 크게 사업장을 꾸리는 게 새로운 목표이긴 하지만 조금 시간을 두고 지금의 사업장만 유지하기로 했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 보니 시댁에는 거의 찾아가지 못했어요. 물론 멀리 있는 친정에도 갈 꿈도 꾸지 못했고요. 그래서 안부 전화만 자주 드리고 용돈을 붙여드리는 것으로 대신했네요. 반면 남편은 시댁에 자주 오가며 아들 노릇을 이어갔습니다. 수입이 많으니 시부모님께 그동안 해드리지 못한 선물과 용돈을 실컷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했던 말처럼 친정이 가까웠다면 남편이 참 잘해드렸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기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한테 몇 번이고 서울로 올라와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제가 전원주택을 마련해드릴 테니 여기서 딸과 사위의 효도를 받으며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라고 설득했죠. 하지만 엄마는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다고 매번 거절하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등산하던 중 다리를 다치게 되어 저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거동이 불편하셔서 혼자 있는 것보다 저희와 함께 지내는 게 낫죠. 그래서 저는 회사를 나가 간단한 보고를 받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간호했어요. 식사를 챙겨드리고 산책을 시켜드리고 말동무를 해드리는 게 전부였지만 날로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며 한 달을 시어머니와 함께 보냈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는 회복하시고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친정엄마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와 가깝게 사는 외삼촌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며칠 전에 물질하러 나가던 길에 돌길에서 넘어져서 허리를 다치셔서 지금 누워만 계셔. 많이 다치셨어요? 병원에는 가봤어요. 아주 심한 건 아니에요.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몇 달 동안은 물질을 하지 말라 하더라. 아무래도 네 엄마 연세도 있고 하니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 지연아, 너 요즘도 많이 바쁘지? 그래도 한번 들러주면 좋겠어. 그럼요. 당연히 들러야죠. 바쁜 일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 2주 정도 휴가를 내서 내려가도록 할게요. 그동안 삼촌이 엄마 좀 돌봐주세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으셔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거동이 불편하다는 말씀이 가슴에 내내 걸려 하루빨리 친정에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만난 남편에게 엄마가 다친 이야기를 꺼냈고 함께 친정에 가보자고 말했어요. 그동안 친정이 멀어서 못 가봤는데 이번에 한 2주 정도 다녀오는 게 어때? 민준아. 그런데 당신이나 내가 없으면 회사는 어떻게 하고? 걱정이지만 직원들이 알아서들 잘 해줄 거야. 우리가 잠시 자리를 비운다고 회사가 망할 일은 없으니까. 친정에 다녀오자. 그런데 말이야. 사실 지난번 장인어른 장례식 갔을 때 급의 멀미가 너무 심해서 죽는 줄 알았어. 그때는 당신한테 내색을 못했는데 서울로 돌아와서도 멀미가 풀리지 않아 한참을 고생했어. 그의 뜻밖의 대답에 조금 난감했습니다. 그랬어. 많이 힘들었겠네? 그렇다고 친정에 아예 가지 않을 건 아니잖아. 우리 엄마 얼굴 본 지도 거의 2년이 다 되어가는데 당신이 같이 가면 좋겠는데. 게다가 내가 시어머님 오신 것도 있잖아. 양가 부모님을 똑같이 대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여보,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번에 말고 다음에 가면 안 될까? 너무 장거리라 힘들 것 같아. 요즘 일도 힘들어서 제대로 쉬지 못했어. 저는 큰 실망을 하고 남편에게 볼멘소리를 시작했어요.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시어머니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아들 노릇하느라 바쁘지 않아. 게다가 갖고 싶은 것도 다 사드리고 퇴직금까지 죄다 갖다 낮췄으면서 친정엄마 병문안 가자는데 당신 컨디션을 먼저 생각하는 건 너무하잖아. 아니, 배 멀미 아는 사람이 6시간 넘게 배 타는 건 정말 곤욕이야. 나도 장모님이 가깝게 지내시면 사위 노릇하고 싶지. 그런데 상황이 다르잖아. 다음에 꼭 같이 갈 테니까 이번에는 당신 혼자 다녀오면 안 될까? 하지만 저는 제가 시어머니께 한 것과 똑같이 하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누구 덕에 이렇게 먹고 사는 거야.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었던 건데 따지고 보면 다 내 덕에 편하게 사는 거잖아.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깟 병문안 못 간다고 했더니 아주 맘대로 말하는구나. 누가 들으면 내가 당신 회사에서 놀고 먹은 줄 알겠어. 나도 내 할 일 제대로 했단 말이야. 사업 성공에 내 몫도 분명히 있다고. 안 되겠어. 기분 더러워서 오늘은 엄마 집에 가서 잘 테니까 잘난 당신 혼자 푹 쉬도록 해. 그는 제가 한 말에 크게 분노하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예상대로 시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오더군요. 내가 민준이 얘기 들었다. 너는 생각이 있니? 어머니들 부부가 사업하는 사람이라는 걸 이 증거야. 어떻게 두 사람이 이 주식이나 자리를 비우겠다는 거야. 그리고 내 아들이 멀미가 심해서 못 가는 걸 억지로 가자고 했다며. 너 멀미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니? 네가 멀미를 안 해서 모르나 본데 진짜 힘들다. 예전에 뭐 애 밀어 죽었다는 뉴스도 본 적이 있다고. 시어머니가 하는 멀미로 죽었다는 뉴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이에 저는 참지 않고 제 할 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아세요. 효도는 양가 부모님께 공평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은 저랑 민준 씨한테 받을 거 다 받으시면서 사는데 유치한 말이지만 어머님이 누리는 것들 죄다 제가 사업을 성공시켜서 가능한 거라고요. 민준 씨가 잘나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드디어 미쳤구나. 며느리 무서워서 무슨 말을 못하겠어. 이래서 머리검은 짐승을 거두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거지. 그래, 너 잘났다. 그러니까 너 혼자 친정에 다녀오든 친정에 작은 집을 다녀오든 해라. 그렇게 성질을 내시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물론 제가 흥분해서 말을 가리지 못한 잘못도 있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잘못과 남편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몹시 미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화가 난 채 홀로 친정집에 향했어요.
목포까지 가는 열차를 타고 배를 타고 6시간을 들어가 늦은 밤 친정엄마가 있는 집에 들어갔죠. 엄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서 저를 반기셨어요. 지연아, 이게 얼마만인? 거의 2년 만이구나. 그런데 왜 혼자 왔어? 민준이는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무래도 회사를 같이 비우는 게 곤란하게 되어서요. 한 사람은 사무실을 지켜야지. 그래도 민준이가 엄마한테 용돈 드리라며 돈 봉투 주더라. 저는 애써 거짓말을 하며 결혼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 나누었던 수다를 밤새 떨었네요. 이튿날 아침상을 차리려고 냉장고를 열었더니 여전히 생선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서울에서 먹지 못했던 자연산 생선들을 가지고 맛있는 밥상을 차려 안방으로 가져갔어요. 거동이 불편한 엄마를 위해 침대 위에 상을 놓았답니다. 식사를 마치자 외삼촌이 차를 끌고 오셔서 병원에 함께 가게 되었고 물리치료를 한참 받고 나서야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삼촌은 제가 집에 오니 엄마의 표정이 달라졌다며 자주는 아니어도 가끔 찾아와서 엄마에게 힘이 되어드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다 싶어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나랑 같이 서울에서 살면 어때? 내가 여기로 내려와 살 수는 없으니까 엄마가 양보 좀 해줘. 딸이 전원주택을 마련해 드릴 테니까. 됐어. 고향 땅을 떠나는 게 말처럼 쉬운지 아니? 여긴 엄마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네 아빠가 돌아가신 곳이야. 여길 떠나면 평생 그리워하며 살게 될 거야.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살 테니까 너는 네 인생 살도록 해. 역시나 엄마는 제 마음과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해 빠른 시일 내로 서울로 모셔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사흘 동안 엄마를 간호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다행히 엄마는 몸을 회복하여 저와 산책까지 가능했답니다. 그래서 남은 열흘 동안은 재밌게 놀면서 보내기로 했죠. 그런데 저녁쯤 의문의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남편이 회사 카드로 뭔가를 결제한 것 같은데 어찌된 일인지 결제 문자가 제 번호로 날아온 겁니다. 여하튼 문자는 여행사에서 온 것이었고 서부지중해 3개국 크루즈 여행 결제 완료라고 썼답니다. 크루즈면 배를 타고 다니는 여행을 말하는 건데 배 멀미가 심한 남편이 이걸 왜 결제했는지 의구심이 들었네요. 뭔가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아무것도 모른 척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모님은 괜찮으시지? 응. 어디야? 어디긴. 회사지. 당신 화난 건 좀 풀렸어. 다음에는 같이 갈 테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마. 겸사겸사 푹 쉬고 돌아오도록 해. 그래. 당신도 시어머니랑 어디 바람이라도 쐬고 와. 바람? 내가 그런 시간이 어딨어? 그리고 나도 양심이 있지? 장모님이 아프신데 어떻게 놀러 다니겠어? 당신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장모님이랑 잘 보내고 와. 그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거짓말을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배 멀미로 장모님 문병 오는 건 힘들다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크루즈 여행을 떠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가만히 참고 있으면 바보 멍청이라는 생각이 들어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제 두 눈으로 남편이 거짓말하는 걸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친정엄마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조만간 다시 내려오겠다고 말씀드리고 이튿날 만제도를 떠나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일단 집으로 들어가 남편의 옷장을 열었더니 짐을 싸서 나간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행 가방도 사라진 걸 보니 크루즈 여행을 떠난 게 분명해 보였죠. 그래도 아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맡긴 사업장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모든 직원이 기립해 인사를 했고 저는 수고가 많다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의 자리는 비워져 있었죠. 저는 직급이 높은 직원에게 물었답니다. 김 이사가 자리에 없네요.
어디 가셨나요? 직원은 뜸을 들이더니 말을 더듬더군요. 이사님은 지금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외근 나가셨습니다. 아마 오늘은 들어오시지 않을 거예요. 대표님, 직원이 남편의 비밀을 감춰주려는 게 훤히 보여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요. 거래처 누구요? 제가 모르는 거래처는 없을 테니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교회의 박 과장님, 저 여기 대표입니다. 거짓말할 생각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자 박 과장은 체념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사님은 지금 여행을 떠나셨어요. 아마 열흘 정도 걸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한 말은 죄송하지만 누가 이사님을 찾으면 거래처 핑계를 대라고 하셔서 저는 분노가 치솟았고 남편을 용서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가 거짓말을 했다면 한 번이 아닐 거라는 게 육감적으로 느껴졌죠. 그래서 그동안 회사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상황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과장님, 온 김에 브리핑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현 매출 상황과 거래처 수출 상황 보고 좀 준비해주세요. 10분이면 충분해 주시겠죠? 제 말이 끝나자 발끝에 불똥이 떨어진 것 마냥 여러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부랴부랴 브리핑할 준비를 하더군요. 이윽고 매출 상황과 순이익을 발표하는데 뭔가 석연찮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수익 구조에 이름 모를 회사가 끼어 있더라고요. 잠깐, 저 회사 뭐죠? 우리가 직수입을 하고 즉 수출을 하는데 중간에 회사가 하나 끼어 있네요. 저에 대해서 해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대표님, 말을 더듬지 말고 똑바로 말씀하세요. 그렇게 몰아쳤더니 박 과장은 사실을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는 없는 회사입니다. 유령 회사죠. 이사님이 중간에 끼워 놓으셨습니다. 저희는 시키는 대로 한 죄밖에 없습니다. 대표님. 여기서 더욱 큰 분노가 솟구친 저는 박 과장에게 소리를 지르며 회사 문서를 죄다 가져와 보고하라고 일렀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보니 남편은 유령 회사를 만들어 이익을 빼돌린 건 기본이었고 하청업체 뇌물까지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매출이 유지되고 있어 제가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아 이 사단이 난 거죠.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자문 변호사를 호출했고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횡령과 배임,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편은 제 사업장에서 많은 돈을 빼돌렸고 하청업체에서 받아먹은 뇌물까지 억소리 나는 큰 돈을 가져간 겁니다. 이렇게까지 회사를 망치게 내버려둔 제 잘못도 있었지만 남편의 잘못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막대먹은 짓을 저질러 놓고 제가 친정에 다녀오는 기간에 맞춰서 크루즈 여행을 떠난 상황이었죠. 결국 저는 이혼 소장과 회사 횡령과 뇌물수수죄로 고소장을 바로 접수했습니다. 이런 인간과 수년을 같이 살았다는 게 치욕적으로 느껴지더군요. 또 부동산에 연락해 제 집을 당장 팔아버렸고 새로운 아파트를 빨리 얻어서 이사까지 마쳤답니다. 여기까지 나흘 만에 끝내버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언제까지 거짓말을 하는지 들어보기로 했죠. 여보, 회사야 많이 바쁘지? 당신은 걱정하지 마. 내가 직원들 시켜서 잘 해나가고 있으니까. 장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오라고. 그런데 핸드폰 너머로 바다 소리가 아주 명확하게 들리더군요. 끝까지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는 그를 확인하자 다시금 이혼 결정을 잘한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열흘이 지나자 남편이 시어머니와 여행에서 돌아왔는지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 우리 집 어떻게 된 거야? 아님 다른 사람들이 이사 와 있는 거야? 아, 그걸 이제 알았어. 퇴근하고 집에 안 가고 뭐 했길래? 배 멀미하는 당신이 크루즈 여행은 별 문제 없었나 봐. 열흘 동안 재미 좋았지. 시어머니도 콧바람 쐬고 오셔서 좋으시겠다.
호호. 잠시만. 당신 알고 있었어. 미안하게 됐어. 여하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 무슨 짓인지 모르겠는데 여보, 우리 집은 어디로 이사한 거야? 저는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남편이 한심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인간아, 당신 효도하려고 내 사업장에 돈을 횡령하고 뇌물까지 쳐받아.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냐? 당신은 이제 끝이야. 이혼 소장하고 고 소장은 시댁으로 보냈으니까 가서 확인해봐. 그리고 너랑 나는 법정에서 보는 게 마지막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네 인생 여기서 끝장을 내주겠다는 거야. 여보, 왜 그래? 장모님 대로 안 갔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이혼이나 고소는 하지 말자.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된 거야. 너 지금 그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빨리 변호사 선임해서 나랑 붙을 준비해야 돼. 내 돈 다 갚으려면 아마 어마어마하게 고생해야 할 거다. 여하튼 알아서 잘 해봐. 그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더군요. 아무래도 이혼 소장과 고소장을 받아본 모양입니다. 지연아, 이게 다 뭐니? 이혼 소장이니 뭐니? 뭔가 잘못된 거지. 이렇게 다가 고소장은 또 뭐야? 이 노인 내가 뭘 알겠냐? 많은 지연아, 네가 많이 화가 난 것 같구나. 우리 오해가 있다면 민준이랑 풀어보는 게 어떻겠니? 어머님, 고소장 받으니까 바로 태도가 변하시네요. 언제는 아들 덕분에 제가 먹고 사는 거라고 하시더니 마음이 바뀌기라도 하신 거에. 그게 무슨 소리니? 난 항상 지연이 너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어. 내 아들이 지연이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출세를 했겠냐? 그러니까 마음 풀고 우리 만나도록 하자. 내가 그리로 갈까? 아니요. 곧 만날 거예요. 법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잘난 아들과 팔짱 끼고 오시도록 하세요. 저는 비웃는 웃음소리를 들려주고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튿날 남편과 시어머니가 서울 사업장으로 찾아오셨어요. 남편은 제명되어 출입이 불가했는데 경비 아저씨가 실수로 들여보낸 것 같더라고요. 뭐해, 두 사람. 여긴 이제 올 일이 없을 텐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발이 되도록 싹싹 빌더군요. 여보, 미안해. 내가 욕심이 나서 그랬어. 그리고 크루즈 여행은 엄마가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다녀온 거야. 내가 장모님을 등한시한 거 사과할게. 앞으로는 사위 노릇 톡톡히 할 테니까 한 번만 봐줘. 벌써? 싫어. 다른 마누라였으면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 하지만 나는 달라. 한번 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니까 괜히 힘 빼지 말고 변호사나 선임해. 제 마음이 돌아서지 않는 걸 확인한 시어머니가 남편 옆에 다정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 부탁해. 이혼하고 소송 취하주면 안 되겠니? 네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니고 널 괴롭힌 것도 아니잖아. 이런 일은 가족끼리 눈 감고 넘어갈 일 아닌? 그 지연이 이 노인네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고 비굴하고 변명만 잔뜩 늘어놓는 시어머니만 남아 있었네요. 바람핀 것만 죄가 아니에요. 제 친정 엄마를 개무시했으니 그에 따른 값을 치러야죠. 열흘 동안 크루즈 여행을 즐길 때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셨지만 사람은 항상 행동에 관한 책임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두 사람 인생 좀 나게 해드릴 테니까 당장 여기서 꺼져주세요. 박 과장, 경비 불러서 이 사람들 쫓아내요. 결국 시어머니와 남편은 직원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경비에게 끌려나갔습니다. 3주 뒤 재판이 열렸는데 남편은 그동안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모두 토해내야 했고 벌금까지 내게 되었어요.
저는 이혼 재판까지 해서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들어갔던 돈 모두와 위자료까지 받아냈답니다. 제가 사업하는 사람이라 이 돈으로는 손해보지 않고 끝을 맺었죠. 그런데 남편과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에게 갚아야 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덕분에 있는 재산인 시댁을 팔아야 했고, 두 모자는 변두리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거기서 빚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시어머니는 식당에 취직해 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신용불량자로 일용직 막노동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저를 바보 취급한 시모와 남편에게 참교육을 시켜주고 복수의 막을 내렸어요. 그리고 제 인생에 있어 꼭 하고 싶었던 친정엄마를 서울로 모셔오는 걸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혼한 소식을 듣고 바로 저와 같이 살겠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지금은 전원주택을 마련해 엄마와 둘이 잘 살고 있답니다. 저는 여전히 사업체 2개를 운영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고, 엄마는 서울 생활에 적응하고 계시고요. 사람들은 배우자가 큰 잘못을 했을 때 한 번씩은 봐주는데, 저는 그런 거 없이 한 방에 정리를 했네요. 제가 독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런 인간과 더 살아봐야 끝이 똑같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답니다. 여하튼 저의 결혼과 이혼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지어야겠네요.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소중한 분들과의 공유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